올림픽이 끝나기 무섭게 일본의 명예는 급추락하고 있습니다. 분명 일본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무리해서라도 개최했던 올림픽일 텐데 전혀 반대의 상황이 펼쳐지자 일본은 적지 않게 당황하고 있습니다. 사실 올림픽 개최는 물론이고 올림픽이란 것 자체가 과거와 달리 국가 이미지를 개선시키는 데에는 큰 효력을 보이지 못하게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당장 금메달 38개를 획득함으로써 종합메달 순위 2위를 기록한 중국만 보더라도 올림픽에서 선전하는 중국 선수들의 모습을 보고 중국에 여행 가고 싶어졌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했어. 라는 말을 하는 사람은 전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죠. 일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역대 최고 기록인 27개의 금메달을 획득했지만 이를 보고 대단하다고 평가해주는 국가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허술했던 방역과 갖은 편파 판정으로 일본에 대한 신뢰도가 대폭 떨어졌다며 실망하는 세계인들만 속출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는데요. 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해 일본과 한 배에 탔던 영혼의 파트너 IOC도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일본과 재빠르게 손절하는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끕니다. 지난 12일 일본의 교도통신은 IOC의 바흐 위원장을 비판하는 이례적인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토마스 바흐, 히로시마 방문 당시 비용을 전혀 내지 않았다. 도쿄올림픽의 개막식을 일주일 앞둔 지난달 16일 토마스 바흐 위원장은 히로시마시 평화기념공원을 찾아 원폭 희생자 위령비에 헌화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일본이 도쿄올림픽 기간 동안 선수들에게 히로시마 원폭 희생자에 대한 묵념을 시키기 위한 초석으로서 그를 초대한 것이었죠. 하지만 모두가 알듯 정작 올림픽 기간 동안 히로시마 원폭 희생자에 대한 묵념을 해달라는 일본의 요청을 IOC는 단박에 거절하였습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바흐 위원장이 히로시마에 방문했던 것부터가 암묵적인 동의라고 생각했을 테니 적잖이 당황했을 텐데요. 문제는 이것이 당황하는 것만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IOC 규정에 따르면 IOC 위원장은 출장 중 숙박 경비로 하루 최대 약 50만원 이상을 지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흐 위원장은 히로시마를 방문했을 때도 그렇고 개최식 전날까지 일본이 마련해뒀던 풀코스를 도는 동안 하루에 무려 3천만원에 달하는 초호화 호텔에 숙박했죠. 이 금액의 대부분은 일본의 각 지자체에서 부담했습니다. 이것에 대해 일본 내부에서도 왈가왈부 말이 많았지만 히로시마 현 등 각종 지자체에서는 적절한 지출이었다며 바흐 위원장에게 이 정도를 투자하는 것은 당연하다 말했습니다.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 유족 역시 이를 납득하고 넘어가는 분위기였는데요. 막상 올림픽 기간 동안 히로시마 원폭 묵념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자 바흐 위원장은 왜 히로시마를 방문했는가 배신당한 기분이다라며 분통을 터뜨리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본래 도쿄올림픽 기간 동안 전 세계인을 원폭 희생자 묵념 행사에 동참시킴으로써 일본은 전쟁의 피해자라는 인식을 심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월 15일 한국에게는 광복절이지만 일본에게는 패전일인 이날을 종전일이라 강조하며 일본도 제2차 세계대전의 종식을 반기는 평화국가라는 것을 크게 홍보할 계획이었겠죠. 하지만 모든 스텝이 꼬여버린 지금 일본의 침략을 받았던 피해 국가인 미국은 같은 피해 국가이자 동맹국인 한국과의 우정을 더 다지고 있어 일본의 배알을 꼴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은 8월 15일 광복절을 축하하는 한국인들에게 미국을 대표하여 안부와 축하의 말을 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한 동맹은 70년 가까이 인도태평양과 그 너머 지역에서 평화와 안보, 번영의 핵심축 역할을 해왔다. 21세기의 가장 시급한 국제적 도전들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가 협력하며 한국과 함께할 수 있어 자랑스럽다. 우리 두 나라의 우정과 동맹은 철통 같다. 우리는 훨씬 번영하고 안전한 미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면서 한국 정부 및 국민들과 계속해서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다. 이보다 더 강력하게 동맹의지를 밝히는 성명문은 없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보다 더 강력하게 일본이 그동안 행해왔던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성명문 역시 없을 테죠. 아시다시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일본은 미국 다음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국가입니다. 또한 평화, 안보, 번영은 일본이 미일 동맹을 언급할 때마다 항상 사용하는 단어이고 21세기의 가장 시급한 국제적 도전, 즉 중국의 도전은 일본이 총대를 매는 한이 있더라도 미국과 함께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이 일본을 가장 적대하는 상징적인 날인 8월 15일 광복절에 일본이 가장 추구하는 바를 한국과 함께하겠다고 국무부 성명으로 밝힌 것입니다. 각종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부분에서 한국과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가겠다는 미국의 강력한 의지가 표현된 것인데요. 일본은 쿼드에서 중국의 집중 공격을 받는
총알바지 역할을 하는 노력을 통해 간신히 얻게 된 지위인데 미국은 한국을 총알바지로 내세우기는커녕 오히려 한국이 중국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리는 정황도 최근 드러나 한국에서도 크게 놀라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10일 열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컨퍼런스에서 미국 민주당 소속 연방상원의원 타미 더거스가 밝힌 내용입니다. 그녀는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 댄 설리번 상원의원과 함께 지난 6월 4일 한국에 방문한 뒤 이틀 후 대만에 깜짝 방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 이 소식을 접한 중국은 노발대발하였죠. 한편으로는 한국이 이들의 대만 방문을 지원한 것이 아니냐라며 한국을 압박할 기미를 보이기도 하였지만 한국은 이에 대해 전혀 아는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중국이 한국을 압박할 빌미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지난 10일 밝혀진 것인데요. 당시 의원들은 한국이 대만과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수립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한국의 관계자들에게도 자신들의 대만 방문 계획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때문에 한국이 중국과 어려운 상황에 놓일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대만까지 태워줄 수송기가 있는 주한미군 오산기지에 갔어야 했지만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한국 당국이 그들의 행선지를 안다면 엄연히 미국을 대표하여 한국에 방문한 국빈인 그들에게 경호 수행 인력을 붙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중국은 한국을 미국과 함께 중국에 대한 적대 행위를 하였다 규정할 수 있는 명분이 생깁니다. 과거 한국이 사드를 배치하여 중국으로부터 엄청난 보복을 받았던 일이 또다시 벌어질지도 모르는 일이죠. 때문에 미국의 의원들은 한국이 행여나 자신들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에게는 대만 방문 계획을 일절 알리지 않은 것입니다. 덕분에 2시간이 넘는 거리를 각자 스스로 운전하여 오산기지에 도착했고 그곳에 마련된 수송기를 타고 대만으로 건너갈 수 있었던 거죠. 작은 일 하나에서도 미국이 얼마나 한국을 군사경제적 동맹국으로서 섬세하게 챙기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지난 13일 미국 의원 총 14명이 확고한 민주주의 동맹국인 한국과 미국은 수십 년 동안 온갖 위기를 헤쳐나가며 함께했다. 이것은 코로나19 사태도 다르지 않다. 하지만 미국은 백신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글로벌 수급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미국은 한국을 지원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함을 촉구하는 바이다. 라는 공개 서한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과거에 비해 한국의 위상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무리 한국이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 한들 우리가 가진 힘이 부족하고 국격이 떨어진다면 우리는 미국에게 이용당하기만 할 뿐이었겠죠. 단순히 이용만 하고 버리기에는 우리나라가 미국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해졌고 미래 세계의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미국은 한국을 계속 감싸고 도는 것입니다. 실제로 불과 3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에게는 넘사벽으로만 여겨졌던 일본을 이제는 상당 부분 압도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데이터도 나오고 있습니다. 1995년 우리나라가 세계 26위에 지나지 않았지만 일본은 무려 세계 4위에 올라 있었던 국가 경쟁력 종합순위는 24년이 지난 2020년 일본은 34위로 급락한 반면 한국은 23위로 일본보다 앞서게 되었습니다. 국가신용 등급 역시 1990년대 한국은 일본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수준을 보여주었지만 2021년 현재는 3대 신용평가에서 모두 한국을 일본보다 더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가와 환율을 반영하여 국민 개인의 구매력을 측정하는 1인당 경상 GDP 역시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한국은 2018년에 이미 일본을 추월한 상태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일본에게 2030년까지 소비세율을 15%까지 인상시키라고 압력을 가할 정도로 현재 일본의 경제 상황을 매우 위태롭게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본이 전범국임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함께 보조를 맞출 만한 국가가 일본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았으니 미국은 일본을 키우는 한이 있더라도 공산권을 견제했던 것인데 현대는 한국이 수많은 분야에서 일본을 앞서고 있다는 것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미국은 앞으로도 일본보다는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견제한 일본은 2019년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이어 얼마 전에는 한국산 철강, 알루미늄, 화학제품에 상계 관세 부과를 추진하는 등의 제재를 통하여 한국의 경제에 최대한으로 타격을 입히려고 있는 것인데요. 2019년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이후에도 드러난 사실이지만 이제 더 이상 한국은 일본의 얄팍한 술수로 어지간해서는 큰 타격을 받기 힘들 정도로 성장한 경제 대국입니다. 일본이 아무리 각종 견제책을 내놓는다고 한들 그것은 이후 우리 후손의 역사서 속에서 저물어가는 국가가 신흥 강국을 막아보려 안간 힘을 썼던 애처로운 발버둥에 불과했다라는
짧은 평가를 남기게 될 뿐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퍼플투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